윤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초유의 지금 출퇴근 대통령이 되고 있는데 한 달째 출퇴근하고 있죠. 국민들은 취임한 달 윤 대통령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일단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52, 51에서 최근에는 53% 다소 올라왔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37에서 좀 내려와서 34% 정도가 나왔습니다. 직무 수행에 긍정,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는 소통을 잘하는 것 같다.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브리핑하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공약 실천도 잘하는 것 같다.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있는 것 같다. 긍정평가의 이유였고요. 부정평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부분입니다. 좀 급작스럽게 시간 여유가 없었던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인사 관련 검찰 편중 인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된 요인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직무 태도, 글쎄요, 근태 그리고 금주 이런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 달이 됐는데 어쨌든 좀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오면서 과거와는 많이 좀 분위기가 바뀌고 파격이 일어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높게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위원장님? 소통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국민들한테 각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 출입했던 기자들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출입을 5년을 하는 동안 대통령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은 거의 누구나 용산 집무실에 출근을 하는 기자들은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대통령의 말을 듣고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국민들께 각인을 시켰고 그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정평가의 첫 번째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고 긍정적인 평가의 첫 번째가 이제 소통 이렇게 국민들께서 꼽아주셨는데 사실은 집무실 이전과 소통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통을 위해서 집무실 이전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잡음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빠르게 이전했기 때문에 임기 첫날부터 기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도 먹게 되고 네. 최대한 많은 참모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이 부정평가 이후에 첫 번째로 꼽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자체를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는 중요한 긍정평가의 원인을 준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괜찮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소통이라는 것이 임기 말까지 끊임없이 잘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일단 소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시선이 많은데 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아슬아슬하다,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매일 출근길에 질의응답하는 게 즉흥적이고 좀 거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면서 메시지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또 당정 간 소통도 종종 좀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인사 문제에 대해 있어서 좀 너무 독선적으로 검찰 출신들만 세운 게 아니냐 인사 불통하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네. 소통한다고 했을 때 아침에 오전 중에 이제 출근할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질문을 하면은 솔직히 그 영상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무시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네, 다른 질문 없죠? 하면서 그냥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고. 앞으로도 검찰 계속 기용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소통 얘기에 나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또 우리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민변 출신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냐. 도배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도배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것을 좀 보도를 한 바가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의 한 명.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때에는 13명인데요. 그냥 내각에 7명 그리고 검찰 이제 출신이요? 검찰 출신이 그리고 이제 정부에는 6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답변도 상당히 거칠었다. 근데 그 답변이 사실과 달랐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아마 김종인 그 전 위원장도 그걸 좀 지적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법치주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보면은 그러니까 거버넌트 어토니라고 해서 이제 그 정부 변호사가 각 부처에 네. 다 같이 있다. 근데 솔직히 그것은요. 이것이 법치주의가 아니죠.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치주의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그 사건 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 기관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 안에서 억제를 하고 우리가 그 권리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것이 이것이 법치주의지. 이렇게 검사들이 각 영역에 다 정부 영역에 다 포진되어 있는 것은 절대 법치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학교에 학생들한테 문제를 냈을 때 학생들이 검사들이 정부 기관 내에 다 있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답변을 하면 무조건 틀린 것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논란을 가중시키고 일으킨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들었던 거고 국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 국민의힘과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출퇴근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보 시절에 출퇴근하게 되면은 그 교통난이라든지 통신이 다 차단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은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교통불편, 통신불편 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전혀 다뤄주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만 그 출퇴근 동선이죠. 그 지역 주민들만 어려워한다는 거. 좀 제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네. 왜냐하면 소통 얘기가 나와서요. 그리고 집회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그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 집무실도 집회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집회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에 앞그로비스타 앞에서는 집회를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의 집에서 집회하는 부분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가 누적이 되면은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뭐 53%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네. 아마 더 하락하는데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듬어 가시면은 더 좋은 네. 정권을 더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출퇴근 통제 부분은 좀 보도가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 한 달 소감을 얘기해달라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한 달 100일 이런 날이 뭐가 중요하냐 의미가 없다. 뭐 협치, 또 북핵 문제, 안보, 물가, 한일 관계 여러 난제들이 많습니다. 좀 뭐 풍계리도 심상치가 않고 당장 뭐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도 있고 글쎄요. 협치 문제도 있습니다. 김당협 위원장께서는 이런 여러 이슈 가운데 현안 가운데 어떤 현안이 가장 시급하고 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가가 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치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의 도발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이제 제일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영끌을 해서 집을 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의 월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갚아야 되는 대출이자는 많아지고, 동시에 물가도 높아져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삼중고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만큼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동안 말하자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비주류 경제학으로서 만약에 경제를 좀 통제하려고 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훨씬 더 어떤 원론적인, 그다음에 경제학적으로 말고 주류의 경제학으로 이렇게 해서 또 원칙적인 방식으로 다시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얼만큼 또 경제가 정상화될지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유화 정책을 편다고 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네. 사실상 핵 무기가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라든지 어떤 미온적인 태도,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 인식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강경한 태도, 단호한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북핵 문제와 관련된, 그다음 북한에 관한 태도에 관해서는 진일보한 모습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변인께서는 어떤 게 지금 윤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세요?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저는 교육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솔직히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끔 지금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교육 기술자,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현장의 대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교육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 체제를 전부 다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 솔직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럼 기술 교육을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이렇게 기술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주도적으로, 거시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교육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철학적이지 못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말씀을 솔직히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물가 상승 말씀 주셨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가가 상승이 됐다. 우리 지금 화물차 운송하시는 분들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경유값이 55%나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했을 때 그러면 임금도 올라가고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그럼 시장 원리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원자재 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건설업자들은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은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또 경유값이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그 화물차 운송 그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줄 것인가 네.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민과 국민의 눈높이에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